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이 얘기는 지금 만근이의 경운기 소리를 들으면서 민씨가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들면서 또 생각했죠. 전날 밤이 바로 걸기대의 전날이고 만근이와 민씨가 단둘이서 술을 마시게 된 날을 얘기합니다. 분명 꿈은 아니었다. 즉 비몽사몽 간에 술이 취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죠. 그런데 민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제목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인데요. 그렇게 말했다고 민씨가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술자리이기 때문에 내용이 논리정연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본디 황만근은 혀가 짧아서 분명한 전달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황만근이 한 말을 통해서 바보라고 알려진 황만근이 사실은 참 농사꾼으로서 농사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술자리에서 들었던 황만근의 인생 철학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따옴표에 있는 말은 황만근의 말이고 괄호 안에 있는 말은 그 말에 대한 민씨의 해석입니다.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그래서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거죠.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 뭔가 특수작물을 하겠다 정책 자금을 받고서 시작한 것들인데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고 빚을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거기다 물음표를 한 이유는 반문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적인 어투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 좋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좋지 않죠.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걸 제 돈으로 해야 된다. 제 돈과 빚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아무리 핑크빛 미래가 있다 해도 자기 돈이 아닌 것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게 만근이의 주장입니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과 다름없다. 노름이라는 게 사실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고 비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도박성이 있다는 것, 중독성이 있고 사람을 건전하게 건실하게 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의견입니다.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비유적으로 빚을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자율도 낮고 상환 기간도 길지만 어쨌든 빚은 빚이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면서 빚의 그 굴레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계화 영농 카더이만 라고 하더니만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미치나 되나. 바퀴 달린 기계, 즉 그전에는 바퀴가 없는 소의 그 수공업적인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이제는 영농화, 기계화,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기계들만 점점 더 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로 든 기계를 보겠습니다. 기흥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거기다 탈곡기, 건조기에 비지로 산기라. 그래서 아까 1번에서 말한 빚과 기계화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 지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농사 지봐야 그 빚 갚느라 정신없다. 그래서 전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농촌에서부터 현대화된 영농을 하면서 농가들이 필수적으로 빚을 지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서 기계화 영농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바로 안의 얘기를 풀어보면요.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양기. 이양기라는 것은 지금 모를 심기 위한 기구거든요. 파종기, 이양기 이런 것들 써요. 그런데 그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 1년에 한철 쓰는 것인데 봄철에는 모든 집이 다 파종을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렇게라는 얘기는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계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쓰지 못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각박해지고 이기적이 됐다라는 거죠.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것, 즉 공동 작업으로 물을 같이 대고 벼도 같이 심고 추수도 같이 하고 하던 그런 풍습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줍니다. 왜? 난 빚내서 산 건데 이걸 너를 그냥 빌려주면 나만 손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옆집에서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돈 내산 아닙니다. 빚으로 대출받아서 사는데 사는 것이 어려울까? 빚을 갚기가 어렵겠죠.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는 세금을 내지 않는 기름인데 이 면세유가 모든 농기계를 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오지 않고 조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집은 경우기가 2대인데 면세유 값은 1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화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것이 농촌을 더 황폐하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일단 대출을 받고 사면 급하게 빨리 쓸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농사 질 때 필요한 농기구들이 전통적인 농사를 질 때는 흙을 갈고 삶는다는 것은 딱딱해진 흙을 다 뒤집어서 말랑말랑하게 싹이 트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크게 이렇게 4가지 분야에서 농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전통적인 농사를 질 때는 쟁기, 괭이, 따비 이런 걸로 흙을 막 부시고 딱딱하게 된 걸 부시고 봄이 되면 흙을 삶는다고 그러죠. 훌렁훌렁하게 공기층이 많아지게 그리고 싹이 트기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농기구 중엔 쇠스랑 같은 것이 있어서 갈퀴 같은 게 달려 있는 걸로 막 흙을 뒤집습니다. 엄청난 육체 노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농작물을 심었을 때 그 옆에 잡초가 막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호미로 긴매기를 합니다. 잡초는 다 캐고 진짜 귀중한 농작물만 살도록 해주고요. 물을 대기 위해서 두레, 용두레 같은 것을 통해서 공동작업으로 논에다 물을 대주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런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낫 넣고 기역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농기구 있죠. 큰 낫.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건데 그걸로 슉슉 베서 이 곡식을 거두죠. 거두었을 때 잘 저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갈무리라고 하는데요. 농사 지은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멍석을 깔고 말리기도 하고 거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빻기 위해서 방아를 찢기도 하고 방아 찧은 다음에는 그 겉에 껍데기는 날려 보내야 하기 때문에 풍구라는 선풍기 것처럼 날리는 기구도 필요하고 키, 뭐 이남박, 채 이런 것들이 다 농기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옆에 있는 농업박물관 가보면 농기구들이 한 130개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와, 다양한 농기구들이 쓰였고 엄청나게 노동 집약적인 농사를 지어왔구나. 우리 민족이 농경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논두렁 흙을 오르게 하는 논두렁 조성기가 필요하고요. 씨를 뿌리는 게 로타리라는 기구 필요하죠. 운반하기 위한 트레일러, 트랙터, 벼 파종할 때 파종기, 그 벼를 심는 이양기 등등도 필요하고 비료를 뿌릴 때도 뭐 등에다 배낭처럼 지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비료 살포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액상으로 해서 쫙 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콤바인, 탈곡기 정말 커다란 덩치가 큰 농기구만 해도 한 10대까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황만근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농사꾼들을 굉장히 망하게 하고 그리고 농촌을 점점 더 빚쟁이가 되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황만근의 그 단단한 말에 대해서 민씨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3번째 보겠습니다. 그런 게 다 쌀값에 얹혀져야 하는데 얹혀진다는 얘기는 쌀값이 비싸진다. 즉 쌀이라는 것에 생산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수매하마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쌀을 사주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여기서 빚과 자금은 점점 의존성이 커지고 마치 중독되는 것처럼 돈 없으면 뭐 빌려다 쓰고 나중에 갚지. 나중에 하면서 점점 빚쟁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빚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얘기죠.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즉 빚 준다, 자금 대준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본 멍텅구리로 만든다. 자존감, 자활 능력 같은 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안에 친 것이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지고 참 농사꾼보다는 헛 농사꾼, 빚져서 기계나 사들이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황만근의 말을 민씨가 해석했다. 즉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인데 민씨가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술자리 대화에 해석을 했고 이 부분은 황만근의 증언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생동감이 있죠.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민씨가 자세히 설명해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낱말뜻 보시면 농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콤바인은 곡식을 베는 일, 즉 전통적으로 낫으로 베었던 일과 탈곡하는 일, 즉 털어서 알곡만 빼내는 거죠. 낫과 도리끼가 하던 것을 콤바인이라는 농업 기계가 하는 거고 가을철에 추수할 때 필요한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기는 모를 내는데 쓰는 기계인데 예전엔 마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줄을 서서 나란히 모를 심었다면 지금은 기계를 꼭꼭 심어주는 거죠. 봄에 필요한 기계죠. 면세유 같은 세금이 면제된 것인데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서 비합리적으로 배분이 됐다라는 거죠. 수매하다, 거두어 사두리다인데 이것은 우리 보충 자료에 있는 것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누가 사들이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기계 공장을 갑자기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하나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급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추곡, 가을에 곡식을 수매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정량을 사들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 1946년부터 양곡 관리를 특별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였고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중 가격 제도를 취했는데 이게 1973년부터 이중 가격을 취했어요. 왜냐하면 파는 가격은 싸게 해주고 사는 가격은 비싸게 삽니다. 농사꾼도 살리고 그 가격 그대로 팔면 노동자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생활비가 올라가니까. 도시의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낮추기 위해서 팔 때는 조금 싸게 팔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중 가격 제도로 하는 것을 도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쌀값이 안정되고 수급이 좀 조절이 되고 농가의 소득도 보장한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1990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냐면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생긴 게 바로 1990년도입니다. 이 1990년도에 전국 농민회 총연맹에서는 농민 대회를 정말 개최했어요. 농촌에 한 100몇 개 정도 되는 지부가 있었고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보조자료에 들어갔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특히 우리나라하고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그 FTA가 우리나라 농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절기대회를 진행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황만근은 이런 역사적 사실 다 몰라도 참 농사꾼으로서 우리 농촌이 이렇게 망해가는 그리고 우리 농민이 정말 살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인생 철학을 겸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번째를 봅시다. 지 입에 들어갈 양석. 곡석을 짓는 사람이 양석, 곡석 이런 거 다 사투리죠. 그 고마운 양석한테 장난치겠나? 즉 만근이는 곡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죠.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면 그마이가? 여기에는 농약과 비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씨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두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 그래서 여기서 지칭하는 어떤 비판의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빚을 자꾸 주고 선심 쓰듯이 주고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이 나쁘게라는 것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정책 자금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환 기간을 길게 하고 이자가 너도나도 다 받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거저가 아니고 선신 자금이라는 것은 계획적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주는 그런 자금들을 얘기하는 거죠.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 주택 개량 자금, 무슨 자금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는 만근의 인식입니다. 날카로운 비판력이 있고 안목이 있다는 게 놀랍죠.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다가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그러면 삶의 터전까지 없어지게 되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땅을 뺏기고 집을 뺏겼을 때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농촌을 점점 자립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현대화되지 못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근이의 농사 철학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자기 힘으로 지어야 되고 빚을 얻어서 하면 안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 돈으로 지어야 되고 일확천금을 꿈꿔서는 안 된다. 이런 철학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이 굉장히 압권인데요. 내가 왜 안 졌니하고 무엇을
목적어는 빚을입니다. 내가 왜 빚을 안 졌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 않게 안 한다.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 망하고 100년을 살기라 라고 이제 외쳤겠죠. 그리고 아무도 빚 준다고 안 했어. 사람들이 안 준다고 했고, 자기가 빚을 얻으려면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을 아무도 서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빚이 없는 이유는 자의반 타의반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독립적으로 자기는 살겠다.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약 안 뿌리고 비료 안 치고 내 생긴 대로, 그리고 소득 많이 생각 안 하고 힘으로, 이런 얘기거든요. 농사 지면서 안 망하고, 여기서 안 망하고는 파산당하지 않고 영농화 한다고 기계 사들여서 망하지 않고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휘어지게 온몸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진짜 망한 농사꾼, 발전성이 없는 농사꾼으로 보이지만, 기계를 들여와서 대규모로 비닐하우스 하고 뭐 축사 짓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농사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투자하는 게 더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허무스러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을 난 살 거다라고 황만근이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황만근의 얘기가 말이 좀 안 돼요. 자기가 빚을 안 진 게 사실 빚을 지고 싶어도 못 졌다는 얘기잖아요. 바보스럽기도 하고 희화화시킨 것 같기도 해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학적이면서 동시에 풍자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만근의 농사 철학을 잘 보여주는, 술 취한 날 밤 민씨와 만근의 대화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게 바로 절정입니다. 농사에 대한 만근의 철학이 일관성이 있거나 여러 분야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보통 사람들이 간과했던 그런 농사의 기본에 대한 농사꾼의 자세라든가 인생 철학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만근이가 한 말과 나의 해석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다른 해설이 없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보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으면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작가가 굉장히 영리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그 경계선을 묘하게 드나들면서 독자로 하여금 직접 만근이의 말을 듣는 것 같은 그런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점을 혼용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